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너가 우리 더 라이브의 효자 코너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효녀도 있습니다. 죄송했어.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에서 2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카타르에서는 5조 원대 사업 수주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여기 계시는 네 분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2의 중동 붐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전엔 이제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요새는 조선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죠.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 국제 정세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가던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게 요새는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 이제 배로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시기에 중동 국가를 방문을 하고 또 많은 투자 유치 실적도 발표가 돼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응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제 주변에 분명히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고 또 국힘에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여태까지 확인이 됐던 분들이 반응이 그런 거예요. 국내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해외 순방 일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셔갖고 제가 정말 놀란 게 지금의 위기가 국민의 힘의 위기만은 절대 아니구나. 사실은 대통령실의 위기가 당으로 전이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서 위기는 위기로 보입니다. 아니 김용남 의원님이 저렇게 다만하고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어떡하실 거야 포지션을 저는 이거. 완전히 바꾸진 않았어요.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앞에 좋은 얘기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앞부분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풍성한 MOU 이게 이제 예전에도 뭐 얘기거리가 많이 됐고 그랬는데 이제 국민이 더 이상 네. 그런 데에 이렇게 혹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지난 2월 빼고는 매달 있는 해외 순방 그리고 너무 많은 해외 순방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구청장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반성하라 현장에 나가라 그래 놓고 싹 나가버리셨잖아요. 중동 현장으로 나가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국민들 눈에는 전혀 곱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쪽에서 오는 소식들이 야, 이거 또 다른 MB 시대의 MOU 시대로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좀 이제 의심의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표방하고 이러저러한 실적치들이 이제 숫자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만 이제 국내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멀리 있는 얘기일 뿐이지 당장에 그게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식의 약간은 비판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너무 잦다는 얘기는 보통 한 임기 3년 차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레임덕이 가까워지거나 어쨌든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때쯤 예전 정권들에서도 안 나왔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취임 이제 뭐 2년 차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늘어간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MOU라는 거는 협정이잖아요. 그게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UAE까지 3개국을 포함하면 한 100조 원 이상의, 근데 이제 이건 MOU 그 성과인 거고, 중동은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정도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이를테면 UAE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손실액이 더 컸어요. 우리 계약액보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환호할 문제는 아니고 물론 저게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세일즈를 하고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또 너무 그냥 그 외형을 부풀려 가지고 내실을 실제 따져보기도 전에
샴페인부터 터트리는 이런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항상 부족하고 또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중동하고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맹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젊은 이제 빈살만 왕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제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을 할 때 그때 사우디랑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 네, 그렇죠. 였잖아요.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에 예. 있었죠. 그런데 그 보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수주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면 대통령께서 쫙 발표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굉장히 서운했던 게 뭐냐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주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네. 이제 그 앞으로는 저희는 좀 제 생각에는 좀 권위주의적인 방식은 좀 버리고 이제 시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네 분 다 애정어린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자면 과거 해외 순방 때는 이 크고 작은 의전 실수들이 좀 있곤 했는데 그런 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의전 비서관이 바로 가시기 전날 네. 관둬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번에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많이 됐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우디에서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 이례적 뭐 이런 예우. 예. 이례적 예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참 어색한 거거든요. 그 의장단을 맞을 때 영부인이 같이 있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짝수로 합니다. 홀수로 안 합니다. 왜 거기에 홀수로 앉아 계시냐고요. 더군다나 이게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지금 정상들이 더 긴밀하게 얘기할 판인데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의전 비서관이 있었으면은 이런 어색한 자리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의원님, 근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례적인 예우를 해주는 이유는 빈살만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잘해줘서 답례 차원. 근데요. 네. 난 대통령실도 너무 문제인 대통령실이 게 입장 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우디하고의 그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에. 의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에는 이제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동 그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세계 주요 국가들 지도자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네. 늘 1대1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공식 행사에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뒷줄이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두 정상 가운데를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힌 사진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쪽은 한 명인데 이쪽은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앉아 있는 좀 전에 설명하셨던 대통령실에서는 이례적인 환대다. 네. 이를테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한테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의전상의 이례적인 환대를 보이고 있다는 걸 자꾸 자랑하는데 네. 그게 자랑할 일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걸 지나치게 좀 미화하려는 약간의 촌스러운 의도가 느껴져서 그래요? 조금 오히려 불편했고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좀 빠져주는 게 맞습니다. 이 모양새상 더 좋은 게 아닌가. 네. 근데 김건희 여사의 또 본능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님은 약간 뭉클한 장면이었죠? 통상 양국 정상끼리 만나고 또 퍼스트 레이디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통상의 예죠. 근데 네. 이게 숫자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통상 머마드 빈살만 그러니까 MBS라고 칭해지는 저분은 영부인이 한 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쪽으로 되게 봤어요. 많은 숫자라 이게 도저히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저런 장면이 나온 거 아닐까? 그냥 나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참 그 빈살만 만약 대통령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빈살만 왕세자가 대한민국의 실세가 누군지 아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대접해야 좋아하는지 딱 아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석하실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지 해외 순방 중이니까 요 문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얼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훨씬 편한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분이 사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라고 할 정도의 혁신안이 안 오면 이 혁신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아주 신선하다라는 호평도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라는 혹평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분은? 이거는요, 한 10년, 20년 전의 레토릭이에요. 이런 행태들은요. 이렇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을 갑자기 딱 내세워가지고 변신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딱 내세워서 변신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비대위 대통령 되실 때 그때 기억이 나요. 다문화 뭐 한다면서 이자스민이신가요? 네, 그분 자스민 전 의원으로 의원. 예. 딱 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 안에 북한 이탈 주민 출신들 있으시죠? 네, 그죠? 네, 태영호 의원. 굉장히 상징적으로 딱 내세우면서 뭐 이런 게 변화다 이러면서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쭉 보면 저는 이제 국민들이요 그거 안 속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자스민이라는 분이 했는데 그 다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 혼자서 당이 별로 의지가 없는데 그분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보수가 계속 얘기 많이 하는 이슈에 대해서조차도 도대체 왜 와서 앉아 있는 걸까? 뭐 스포츠인, 뭐 연예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뭔가 신선함을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요 이런 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데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처음 할 때는 그럴 듯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속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 진정성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그 되돌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누가요? 아니 대표하고 대통령께서요. 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정말 슬퍼하시고 함께 네.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저는 이분도 딱 하시고요. 정말 더 이상 이런 우리가 위선적인 행태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네, 진절머리 나요. 정말. 아유, 너무 혹평을 하셔가지고. 아니 시작도 안 하고 네. 아직 뭐 성과가 나온 것도 없는데 위선이라고 단정하시는 건 조금 아직 너무 혁신이 때이른 거. 구성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건 저는 너무 그러니까 섣부를 신 거. 그분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일단-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태를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김영남 의원님. 임요한 혁신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많은 국민께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죠. 본인이 농담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생긴 게 다르잖아요. 뭐 이거뿐만 아니라 첫 번째 비정치인이잖아요. 정치권에 몸담고 있던 분이 아니고 두 번째는 또 국민의힘이 취약한 지역인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사 내지는 가족사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요 시점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는 이미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5.18 때 외신 기자들과의 통역을 담당했다든지 네. 아니면 그 부친께서 6.25 참전용사 또 조부나 증조부 때에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선교활동을 하고 또 호남 지역에 병원을 창립하고 이런 거는 뭐 좋은 스토리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혁신이란 말이죠. 비대위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 생각으로는 딱 두 가지 일만 성공하면 됩니다. 뭐죠? 혁신위는. 첫 번째, 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룰의 확립. 확실한 공천 룰의 확립. 물론
개개인의 후보나 사람에 대한 평가는 혁신위에서 할 수 없어요. 네. 그거하고 두 번째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 이 부분만 두 가지 일만 해내면 저는 뭐 훌륭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요게 관건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 일 아닌가요? 어디 근데 제일 어려우니까 혁신위한테 맡기죠. 우리 당 문제니까 제가 예. 한 말씀만 네, 간단히 네, 네. 드리면 네. 뭐 말씀은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뇨한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 이런 구조나 이런 행태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관계 재정립 그다음에 그 공천 공천 룰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요 보세요. 공천 룰이 이때까지 공천 룰이 없어가지고 공천이 항상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룰은 항상 있었어요. 맨날 해요. 아마 이 혁신이 양당에 혁신이 만든 거 보면요. 아마 창고 가득 쌓일 정도로 쌓여 있을 거예요. 역대 혁신이. 네. 이런 짓 하지 말자라는 거고 관계 재정립도 아무리 혁신위에서 관계 재정립 하면 뭐합니까? 누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 권력이 있는 대통령께서 네. 나 이제 당에 손 떼겠다. 당에서 예를 들면 탈당하겠다라든가 이런 정도 얘기를 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당에서 얘기한다고 뭐 됩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대 정당의 혁신위는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에서도 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김은경 혁신위가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논란만 일으키고 사실상 혁신의 성과는 없었잖아요. 때문에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의 전공법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서 근본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시작해서 내년 공천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들어섰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도 아니 김기현 대표도 전권이 없는데 네. 전권이 없는 대표가 주는 전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근데 이런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전권이지 그게 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가 공천장은 대표 도장을 맡고 나가는 건데 거기에 무슨 혁신위가 전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한테 지금 가장 큰 힘이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마이크예요, 마이크. 무슨 뭐 김기현 그 대표의 뒷배도 아니고 그리고 혁신위원들의 면면의 참신함도 아니고 이분이 시선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이제 참신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입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 파워를 얼마나 이분이 최대한 쓸 거냐 여기에 네.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천 룰 같은 건 부차적인 문제고 저라면은 우리 당이 오래된 기득권으로부터 내년 총선에 달라지는 모습을 변화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부터 불출마합시다. 그리고 영남에 있는 윤핵관들 뭐 출마하시려면 다 수도권에서 합시다. 아니면 불출마하시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공표하고 공론화시키고 설득해서 끌어낼 수 있다면 그 혁신은 성공하는 거죠. 근데 룰 같은 거 만지작 해봐야 그건 짜잘한 거고 이현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룰이 없어서 룰이 나빠서 공천 파동이 있었냐고요.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얘기한 게 룰이 될 수도 그게 무슨 있어요. 룰이에요? 룰이 제가 아니지.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잠깐 보고 올까요? 잠깐 보세요. 아, 예, 잠깐 예, 보고 예, 난 다음에 제가 예. 좀- 말씀 잘 됐네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들어보시죠. 사무실에 문을 열었는데 축하나는 정도는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왔고요. 혁신위원 인선을 하루 앞둔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용산에서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그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난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당의 관계를 혁신위에서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실지. 대통령실은 뭐 행정하는 곳이고 정책을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지 당의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정말 못 참겠네 정말. 아니 정말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를 하시지. 아니 또 왜요? 또. 아니 네. 지난번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한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 일도 일도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협박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안에 나는 정말 대통령실이 경우가 없는 게 비대위원장은 대표급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항상 난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건 어느 당이나. 네. 근데 혁신위원장한테 난 들고 가는 적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웃기는 데다가 거기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라니. 네. 아니 말이 혁신위원장 입에서 해야 될 말을 자기가 하느냐고. 왜 대통령 만나면 거침없이 얘기할 거고 당의 운영에 간섭하지 않고 운운하는 거는 네. 그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를 정무수석에 나가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상은 대통령도 정치적인 프로토콜은 지켜야 돼요. 이렇게 혁신위원장한테 난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 바로 그럴 때 네네. 하도 김한길 피의다 뭐 운운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의심을 더 심어주는 더 심어주는 꼴이 됐어요? 의심을 더 심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 그 혁신위원장이면은 그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 뭐라고요? 대통령한테 할 얘기를 정무수석 앞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마우나 이런 거 가지고 찾아오는 거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발을 딱 끊으시라.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진복 정무수석이요.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을 딱 쳐주고 간 겁니다. 그래요? 자, 이 너무 범위 내에서 그래. 하세요. 저분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그것도 일요일에 국회에 와가지고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후보자를 대놓고 언론 앞에서 협박했던 분인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버전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니,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그 후로 반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뭘 반성해? 마음도 좋으시네. 뭘 반성했는데 강서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자, 김진애 의원 발언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김용남 의원. 예. 제가 지난주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 따끔하게 이제 회초리를 맞았는데 네.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매를 보는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랬어요. 기억을 네, 못하신 것 네.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매도 벌지 않습니다. 대통령 달라지셨다니까요, 지금. 야, 그거 한마디 하시고 아주 흐뭇해 아니 흐뭇하지는 않아요. 흐뭇하진 않아요?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50점이에요. 아니, 그럼 제가 정치 문법을 진짜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뭐 혁신위원장을 찾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저 아직 몰랐는데 네. 진짜 그렇네. 저도 깜빡 속았네요. 아, 속았어요? 아니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비대위원장급 네.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아니, 그거를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위상을 높여주냐 이런 비판 그렇죠. 같은데요? 네. 허수아비인데. 아니 대통령실에서 위상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이 네. 이번에 꾸려질 혁신위에 그만큼 권한도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네. 혁신위에서 당의 정말 개혁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반증하는 거 이제 아닐까요? 선회를 하자면 아까 그 인터뷰 하시면서 하신 그 말을 꼭 언론에 대고 한번 얘기할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그런 생각한 거 아닌가 욕심으로 싶어요.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그냥 협박이라고 보는데 대통령하고의 독립 얘기하지 마라. 당정 분리 얘기하지 마라. 상향식 공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혁신위원장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는 나는 좀 일종의 협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시간 보는 거죠. 아니 이게 설득력이 있죠. 이 관측이.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이 가진 마이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가이드라인을 치러 온 겁니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을 원래 안 하시는 분이고 공천 개입 같은 거 생각도 안 하셨던 분이고 당의 자율성을 시종일관 존중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라는 얘기를 인유한 위원장한테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단도리 치러 온 거죠. 자, 이번에는 각을 좀 틀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신당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도 있지만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창당설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아주 의미심장한 게 하나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이현주 전 의원이 네. 이준석 전 대표와 토크 콘서트를 다닌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 신당에 합류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신당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추상적으로는 지금 했단 얘기네. 신당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안 아니,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실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뭔가 치조당하는 느낌인데. 네, 어쨌든 약간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딱 걸렸어요. 제가 얘기를 네. 할게요. 네. 아니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정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아니 안보, 경제 위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사실은 국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 이 국정이 제대로 잘 못 가고 있을 때 견제해야 되는 여당이 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참패를 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실은 뭐 어떤 특정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당이 가야 할 길 뭘 개혁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요. 네. 만약에 뭔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네. 그러면 뭐 그런 신당? 가능성이 배제돼 있는 건 아니죠.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신당 창당 얘기했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습관적으로 배제하는 건- 우리 자꾸 그러시네. 아니 그 저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신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김진애 의원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제 정치적 감각이 좋대요. 예. 그 신당이 이제 띄워지면 민주당 쪽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준석 신당. 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8.5%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 빠지는 포인트는 4.3%포인트다. 그러니까 즉 민주당 표를 더 많이 이준석, 잠식해. 유승민 신당이 더 많이 잠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더 위기의식, 불안감 이런 거 아니요, 아니세요? 예. 아니요.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봤고요. 지금 현재로서의 의식에서는 일단 17.7%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높은 거니까 일단 이현주 의원 상당히 고무되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유승민, 상대하고 이준석. 유승민, 이준석. 전제한 건 아니죠. 우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유승민, 이제 이준석. 한쪽에서는 4% 빠지고 한쪽은 8% 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층 또는 무당층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일단은 민주당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게 대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윤석열 심판을 위한 다른 대안이 나오면 여태까지 그냥 미심쩍게 할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8%가 나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뭐 이준석 신당이든 아니면 이준석 뭐 이현주 신당이든 아니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든 뭔가가 나오는 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에도 좋고 우리의 정치권에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오늘 정의당 얘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이라고 하는 상당한 개혁 진보가 나타남으로 해서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됐었으나 과거에. 과거에 완전히 부담이 돼서는 민주당을 많이 정신 차리게 한 효과가 있어요. 저는 보수 쪽에도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요, 솔직히 보수 쪽에서는 여태까지 분열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탄핵 때 잠깐 분열된 거 외에는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맨날 앉아서 그냥 네. 헤엄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니까 우리 정치가 자꾸 뒤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혁 보수가 나타나면 정치권 전체에 긴장감을 줄 거라고 잘하기 생각해요.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게 윤석열 신당이나 윤석열 국힘에도 도움이 될 거고 민주당에도 경쟁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혁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네. 근데 지금 일단 무슨 이준석, 유승민 신당 이런 거는 이제 수많은 전제가 있어요. 어쨌든 두 분도 지금 당장 당을 이탈해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다면 12월 말까지 상황을 봐서 떠날 건지 남을 건지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화될지 여부는 아직은 이제 미지수인 측면이 있고 여론조사는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인지도와 그에 대한 선호도 이게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지 실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당을 만들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약간 의미심장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례신당은 안 한다. 네. 일각에서 이제 이준석이 당해봐야 자기 국회 들어가려고 비례신당 할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고 하나는 제1당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넓게 잡을 거다. 이준석이 무슨 2대남 정당을 할 거다. 뭐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뭐 여성들과의 그런 어떤 뭐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당을 할 거다. 그래서 보수의 지분을 늘리려고 한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스펙트럼을 넓게 잡을 거다. 네. 그건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더 해야 지금 이 양당 체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고 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게 아니면 지금 신당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라면은 그건 토론할 여지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파이팅! 자, 여러분. 자, 아니. 더라이브의 효녀이자 효자 마이너리그 정말 뜨거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예. 중간 광고 좀 보고 올게요. 예. 서울 이태원동에서 할로윈 대회를 앞두고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넌 보이지 않아. 하지만 어디에나 너는 있지. 너를 아는 모든 네, 이태원 참사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어딘지를 묻고 또 물어서 네. 드러낼 것은 다 드러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 방지되도록 뭘 고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회 전체가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 이태원 참사만 보더라도 누가 책임졌습니까? 행안부 장관 뭐 탄핵됐었지만은 다시 복귀했고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수사 중이긴 하지만 처벌도 안 받았어요.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실무선에서 용산 경찰서장, 구청장 다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네. 특별법은 아직까지 지금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제정될 기미도 안 보여. 그러면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기에 말이죠.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된 거 빼고 우리 아이들이 죽은 거 빼고 뭐가 달라졌나. 네. 이런 느낌이 저는 안 들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왜 아직도 유가족을 안 만나시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그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대목이에요.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국정 기조가 바뀐다는 걸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될 텐데 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태원 유가족을 만나는 일입니다. 네. 곧 일주기가 돌아와서 기념 추모회에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초대해서 가는 거 이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모셔야 돼요. 저는 네. 대통령이 우리 피해자들의 눈을 바라보고 한번 사과하고 영령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눈을 바라보고 안아주고 김건희 여사께서 진짜 하셔야 될 일은 이런 일이에요. 이거를 함으로 해서 비로소 첫 발을 띄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래 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특별법도 가능해지고 최근에 미국에서 만든 크러쉬라고 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도 우리가 좀 나같이 보면서 네. 우리의 가슴을 다독일 수 있게끔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크러쉬라는 그 예고편을 봤어요.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막을 수 없었어야 이게 사고인데 이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고 불가항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걸 사고라고 자꾸 긋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 유가족들한테 굉장한 상처로 남아있고 특히 저는 보수 일각에서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뭐 이렇게 놀러 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정말 슬픈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축제를 즐기던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 사고로? 아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진솔한
솔솔하게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5일 동안 계속해서 장례식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함께 애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책임이라는 게 사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재발 방지 얘기를 할 때도 결국에는 전부 경찰이고 뭐고 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전부 다 거기 줄 서다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최고 책임자 인사권 남용 그다음에 이렇게 줄서기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하면 경찰이고 누구고 일반 시민들보다 높은 사람들만 쳐다보고 이 출세하려고 하는 이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뭐 책임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으로 나누자면 법적 책임을 질 사람으로 경찰서장 112 상황실장 그리고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구속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1심이 6개월 이내에 선고가 안 날 때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나와 있는 상태고 1심의 법적 판단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정치적 책임을 누가 졌어야 하느냐.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일 것인데 이게 제가 그때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추진할 때 이게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로 방향을 잡아야지 엉뚱하게 탄핵 소추를 해서 탄핵 재판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이게 정치 탄핵이 아니고 사법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100% 적은 기각될 거다 그랬는데 정말 기각은 됐고 그런 와중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는 특별법.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유족들이 이걸 굉장히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조차도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특별법이. 네. 아니 뭐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용산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힘에서 운영의 묘를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통령실에 움직임 요번 일주기를 해서 여기서 이걸 틀어주면은 국힘에서도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특별법 지금 우리가 쟁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예 지금 토론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내용의 군데군데에서 어떤 쟁점이 있어서 그 차라리 그런 걸로 약간 뭐 티격태격하면 좀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네. 이거는 막을 수 있었어요. 네. 미리 신고도 다 있었고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